똑똑.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 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을 다스리는 다산의 6가지 철학, 다산의 평정심 공부입니다. 진규동님이 지으셨고요. 베가북스에서 출판했네요. 이 책은 가장 빛났던 조선의 작은 별, 다산 정약용의 따뜻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은 요동치는 파도 위 조각배 위에서, 2장은 긍정의 힘으로 나를 세우다, 제3장은 평생학습으로 자기계발하라, 4장은 나눔으로 함께하라, 5장은 사랑의 울타리는 가족이다, 6장은 즐거움은 저기보다 여기에, 7장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6장, 즐거움은 저기보다 여기에입니다. 6장을 읽기에 앞서 글을 시작하며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급작스럽게 변해버렸다. 마치 하루아침에 딴 세상이 된 느낌이다.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자유롭게 만났던 일들이 옛일이 되어버렸다. 미국에 출장 갔던 사위가 돌아오자마자 격리되어 2주간 꼼짝 못하고 애들과 아내마저도 보지 못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불안한 삶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여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는 개인뿐 아니라 국내외적인 문제, 곧 전 인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제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할 큰 과제가 된 것이다. 저자는 그동안 다산의 책을 연구하면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되찾아 유배를 추월하여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고 독창적 학문을 창출하여 실학을 집대성했는지 궁금하였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유배를 당해 언제 풀릴지 알 수도 없는 불안한 18년이란 세월을 보낸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상황이 어쩌면 지금과도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불안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아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을까? 이 해답은 바로 다산의 600여 권의 책 속에 숨어 있다. 다산의 600여 권의 책은 바로 다산의 지혜의 숲이다. 지혜의 숲은 깊고도 깊다. 그 숲속을 거닐며 비록 200여 년 전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없을까 찾아보았다. 숲은 걷기만 해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그동안 보지 못한 자신의 뒷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요술 거울이다. 다산은 숲속에서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마음먹은 것들을 실천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다산의 지혜의 숲속에서 답을 찾았다. 다산의 6가지 철학. 다산은 유배를 여갈하며 긍정의 마인드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못다 이룬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면서 미처 보지 못한 사서 육경을 파헤쳤다. 다산은 독창적인 경학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며 일표이설을 저술하였다.
유배라는 고통과 불안정한 상황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치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다사는 자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과골 삼천, 즉 학문에 열중하느라 3번이나 복사표에 구멍이 났을 정도로 다사는 책상 다리로 꼼짝하지 않고 자기의 학문에 전념했다. 세상은 그가 관료였을 때나 유배온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조정은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에 여념이 없었다. 다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지식들과 나눔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걱정하며 편지로 소통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면 고통은 작아지고 행복은 커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산에게 가족은 불안한 삶을 위로해줄 가장 듬직한 울타리였다. 다산은 부모, 자식, 가정, 부부에 대하여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였다. 오갈 수는 없지만 다산은 가족과 편지로 소통하고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의 정은 다산의 불안한 마음을 품는 그릇이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미안함과 더불어 패족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치면서 위로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유배를 초월하여 즐거움을 찾았다. 특히 어사제기는 즉 저것보다 이것을 누리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렵다는 교훈을 되새겼다. 다사는 유배 시절 가까이 있는 자연과 산천초목을 소재 삼아 시를 쓰며 즐겼다. 다사는 한평생 조선의 참 지식인으로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한길 조선의 개혁과 백성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책무를 감당한 실학자였다. 시대를 꿰뚫고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고 백성을 생각했던 다산. 그는 진정한 조선의 지식인이었다. 불안하고 답답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평안한 삶, 즉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다산의 지혜의 숲속을 거닐면서 찾은 다산의 6가지 철학은 지금 이 순간 그가 우리에게 준 실질적인 삶의 지혜이다. 시련을 지혜로. 다산은 시련을 지혜로 승화시킨 것들을 생생하게 그의 지혜 숲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논리나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얻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며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닦은 다산이었다. 다산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산은 기회론을 통해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1000명이나 10,000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고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덕을 모조리 갖출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산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록 200년이 지났으나 이러한 다산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하다. 다산은 자연과 함께하며 숲속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 창의적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지혜도 발휘하였다. 다산은 유배지라는 제한된 공간과 불안 속에서도 스스로 긍정의 마인드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다. 즉,
나라다운 나라,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죽어서라도 다사는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급변한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암울해도 그 선택은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다. 자신이 그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그 상황에 얽매이게 된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그런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내적 나침판으로 자신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는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 자신만의 생존의 길을 닫게 된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은 그런 불안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내적 나침반으로 자신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는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 자신만의 생존의 길을 닫게 된다. 다사는 개인의 고통과 아픔을 학문적으로 승화시켜 시대와 사회의 고통을 치유했고 백성의 행복을 위해 지식인의 소임을 다하는 데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호화로운 벼슬길에서 하루아침에 유배당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현실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인 다산은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기반으로 18년 유배 생활의 불안함과 암울한 상황을 극복한 위대한 미래 학자였다. 역경지수를 초월. 역경지수는 냉철한 현실의식과 합리적 판단, 그리고 끝까지 역경과 맞서는 의지와 인내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높아진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18년 유배의 불안한 삶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역경을 극복한 다산의 역경지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산의 역경지수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울이다. 물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거친 사막에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깊고도 길게 뻗은 뿌리 덕분이다. 사막 식물은 7에서 9m까지 그 뿌리를 땅속으로 뻗는다. 다산의 역경지수는 사막 식물의 뿌리와 같다. 다산의 뿌리는 시련과 고난의 사막에서도 시들지 않고 마침내 평정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었다. 저자는 다산 박물관에서의 근무 경험과 그동안 연구한 다산의 학문을 바탕으로 다산의 지혜의 숲을 탐구했고 그의 지혜를 찾아냈다. 극한의 파벌 싸움이라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천주쟁이로 몰려 하루아침에 유배당한 다산은 현실을 직시하고 의연히 받아들였다.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며 삶을 안정된 삶으로 승화시킨 다산의 모습은 말 그대로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600여 권의 책과 2,500여 수의 시를 통해 불안과 공포, 죽음과 이별, 가난과 굶주림 등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쏟아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비극적 상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다산의 지혜의 숲에서 찾아보았다. 그 속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찾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초조의 정서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다. 다산 등불지기로서 저자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찾은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안정의 등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21년 6월 화곡동 옥탑 서재에서 제6장
즐거움은 저기보다 여기에. 촛불 앞에 국화꽃놀이. 국화가 여러 꽃 중에서 특히 뛰어난 것이 네 가지 있다. 늦게 피는 것이 하나이고, 오래도록 견디는 것이 하나이고, 향기로운 것이 하나이고,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것이 하나이다. 세상에서 국화를 사랑하기로 이름나서 국화에 취미를 난다고 자부하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이 네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특별히 촛불 앞에 국화 그림자를 취하였다. 밤마다 그것을 위하여 담장 벽을 쓸고 등잔불을 켜고 쓸쓸히 그 가운데 앉아서 스스로 즐겼다.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에서 여유당전서 문집 13권. 다사는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중란시사라는 시 동아리를 만들어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지냈다. 4살 많은 사람으로부터 4살 적은 사람까지만 모임을 가져 모두 15인이었다. 15인이 서로 비슷한 나이로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태평한 시대에 출세하여 모두 벼슬에 이름이 오르고 그 지향점과 취미도 서로 같으니 모임을 만들어 즐기면서 태평세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하여 동호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의 규칙을 보면 아주 문학적이다. 살구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한여름에 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초가을 서늘할 때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을 위해 한 번 모이고, 국화가 피면 한 번 모이고, 겨울철 큰 눈이 내리면 한 번 모이고, 정초에 매화가 피면 한 번 모이되, 모임 때마다 술, 안주, 붓, 벼루 등을 설비하여 술 마시며 시 읊는 데에 이바지한다. 모임은 나이 적은 사람부터 먼저 모임을 마련하여 나이 많은 사람에 이르되 한 차례 돌면 다시 그렇게 한다.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모임을 마련하고,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련하고, 품계가 승진된 사람이 있으면 마련하고, 자제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으면 마련한다. 소문만 보아도 얼마나 낭만적이고 정서적으로도 풍부한 감성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다져진 감성을 바탕으로 다사는 다산만의 창의적인 즐거움을 찾기도 하였다. 바로 국화꽃에 대한 다산만의 감상법이다. 국화 그림자를 읊은 시를 보면 다사는 남들보다 독창적인 자기만의 감상법으로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국화꽃에 대한 즐거운 감상법은 다음과 같다. 옷걸이, 책상 등 모든 산만하고 들쭉날쭉한 물건을 제거하고 국화의 위치를 정돈하여 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한 다음 촛불이 비추기 적당한 곳에 촛불을 두어서 밝히게 하였다. 그랬더니 기이한 무늬, 이상한 형태가 호련히 벽에 가득하였다. 그 중에 가까운 것은 꽃과 잎이 서로 어울리고 가지와 격가지가 정연하여 마치 목화를 펼쳐놓은 것과 같고, 그 다음의 것은 너울너울하고 어른어른하며 춤을 추듯이 하늘거려서 마치 달이 동력해서 떠오를 때 뜰하게 나뭇가지가 서쪽 담장에 걸리는 것과 같았다. 그중 멀리 있는 것은 산만하고 흐릿하여 마치 가늘고 엷은 구름이나 놀과 같고, 사라져 없어지거나 소용돌이 치는 것은 마치 질펀하게 나뒹구는 파도와 같아
번쩍번쩍 서로 엇비슷해서 그것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친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뛸 듯이 기뻐하면서 손으로 무릎을 치며 감탄하기를 기이하구나.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빼어난 경치일세. 라고 하였다. 어느 날 친구를 초대하여 실제로 그 즐기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기이하다며 큰 소리치며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천하의 빼어난 경치일세라며 즐거워한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다산만의 놀이 방법은 유배 시절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흔히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고 한다. 다산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 어둡고 불안한 터널 속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놀이를 찾아 즐겼기 때문이다. 다산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글도 쓰고 시도 짓고 음주 가무도 하면서 즐기는 법도 배웠다. 유배지에서도 그런 경험과 놀이 문화에 대한 경험이 자연과 소통하고 우주 만물과 소통하면서 시를 지으며 즐길 수 있었다. 다산은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백성을 걱정하기도 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면서 학문적 열정을 쏟아낼 수 있었다. 다산의 이런 즐거움은 자신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서 육경 중에 악경은 중국의 진시황 때 불태워져 없어졌지만 다산은 그것을 새롭게 저술하였다. 남아있는 조각글들을 모아서 악경을 복원하였다. 그것은 음악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산의 창의적인 음악과 놀이문화에 대한 재능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다산의 이러한 재능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놀이를 즐기며 시련과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주었다.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고 나중에 또 다른 세상은 쳐다보지도 못한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부터라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즐길 거리를 찾아야 한다.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취미와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거리를 찾아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사회 공동체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때이다. 요즘 사이버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의적인 놀이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200여 년 전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창출하며 즐긴 다산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21세기 놀이를 즐기며 평정심을 찾았던 것이다. 일찍이 수상가옥을 꿈꾼 다산.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어망 4댓개와 낚싯대 한두 개를 갖추어 놓고 또 솥과 잔과 소방 같은 여러 가지 섭생이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여 방 한 칸을 만들어 온도를 놓고 싶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종 한 명을 이끌고 부가 범택으로 종산과 초수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5개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석호에서 낚시질을 하며 또 그 다음 날은 무남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는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짤막짤막한 시를 지어 스스로 기구한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초상연파 조수지자기 다산시문집 제14권. 다산은 당나라 사람인 장지화가 벼슬을 그만두고
강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연파 조수라고 하면서 어부처럼 자유롭게 산 것을 본받고자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생활할 배에다 손의 강가의 안개와 물결 속에 낚시질하는 늙은이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소상연파 조수지가라는 간판을 목수에게 의뢰하여 목판에 새겼다. 실제 다사는 1800년 정조 24년 초여름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인 초천으로 돌아와 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정조가 소환령을 내려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 간판을 꺼내어 고향의 정자에 걸어 놓았다고 하였다. 다산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일찍이 마음속에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유로움을 얻고 즐기려는 강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자연은 현실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안식처이다. 자연은 인간들의 생사고락을 넘어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간들의 고통과 번민을 초월하게 해준다. 일상 속 인간들의 하루하루는 위대한 자연 속의 한낱 하루살이 같은 찰나의 순간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자연인으로 삶을 살기도 한다. 다산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은 일찍이 그가 꿈꾸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다산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엮은 수많은 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아가 전원 속에서 자신의 불안한 삶을 여가로 생각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학문 연구와 더불어 즐거움을 찾으려는 다산의 잠재적인 소망이 많이 나타나 있다. 유배 시절 주변의 아름다운 산천초목과 소통하면서 자연과 하나 된 삶 속에서 유배의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잊고 즐기면서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특히 유배 시절 다산이 제자 황상에게 전한 제황상 유인첩에 나타난 다산의 전원주택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연을 누리며 유유자적하게 청복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제황상 유인첩은 1805년 겨울 은자의 거처에 대한 제자 황상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황상은 스승의 이 은자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산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후 그의 말년에 강진의 대구면 천계산 아래 백적동에 거처를 조성하고 그 이름을 일속삼방이라 불렀다. 일속삼방은 북쪽에 산, 남쪽에 강을 둔 배산 임수의 입지를 취하였고 정원에는 기이한 꽃들과 소나무와 대나무 등의 수목과 채소를 가꿔 관상과 식용을 겸하였다. 배산 임수라는 주거지의 입지적 요소는 정원 조성의 바탕이 되었다. 산수가 아름다우며 시내를 끼고 있는 산을 접한 곳에 정남향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였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산과 물을 정원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초가집에서는 독서와 일상생활을 하고 잠실에서는 누에를 치는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였으며 초각에서는 풍류를 즐겼다. 채소밭과 약초밭에 전답까지 마련하여 시장에 가지 않고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못에 붕어와 연을 키워 식용과 관상을 겸할 수 있었다. 집 근처 저수지는 벗과 함께 퉁소를 불고 거문고를 타며 달밤에 뱃놀이를 즐겼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연과 소통하며 미처 행하지 못한 전원주택의 꿈을 초당을 가꾸며 즐겼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그려온 전원주택 설계도를 제자 황상에게 전수하여
일속삼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원주택을 지은 것이다. 제자 황상은 다산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스승인 다산을 따랐던 애제자였다. 백세 시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공기 좋고 물 맑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전원주택을 많이들 찾고 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답답한 도시를 떠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많다. 세컨드하우스는 은퇴한 노년층 또는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면서 힐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해주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앞으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여 년 전 다산의 전원주택 설계서인 제왕 상유인첩은 오늘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 소통하며 언제 올지 모를 새로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자연 친화적 안전 전원주택 설계도로 활용해도 될 것이다. 저것보다 이것을 즐긴 다산. 갑작스런 다산의 유배는 마치 잘 날던 비행기가 사막에 떨어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불시착한 강진은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12월이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뉴로의 탈출 게임을 생각해보면 다산은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초조의 사막에서 어떻게 유배라는 사막 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다. 다산은 누구보다도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한강 배달이며 수원화성 건설 등등 다산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적으로 실용적인 도구나 제도 등을 만들어냈다. 다산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마음의 치유였다. 억울하고 분통이 나서 기가 막힌 자신을 위한 마음의 안정이 절실하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글 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들녘을 바라보며 들리는 소리며 보이는 광경을 글로 옮겼다. 그것은 바로 시였다.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쓸 수 있는 붓 한 자루뿐이었다. 그 붓으로 다산은 마음속 분노를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처럼 시와 글로 쏟아내며 즐겼다. 강진 들녘에 약동하는 생명과 농부들의 모습과 어부들의 모습을 시로 소통하며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서 육경을 통하여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스리고 즐기며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산이 유배 시절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인 이민수에게 전한 어사제기를 보면 얼마나 다산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찾아내 억울하고 불안한 유배 생활을 극복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했는지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있지 않은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굽어보면서 이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가 이미 내 몸에 지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지닌 것이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은 만족할 만한 것을 선망하여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기 마련이니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병통이다. 땅의 형체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니 그렇다면 천하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곳은 없다. 그런데도 백성들 중에는 오히려 중국의 곤륜산에 오르고 형산과 곽산에 올라서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자가 있다. 지나간 일은 좇을 수가 없고 미래의 일은 기약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천하에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백성들 중에는 오히려 좋은 수레와 말을 수고롭게 하고 논밭을 탕진하면서 즐거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 땀이 흐르고 숨이 차는데도 종신토록 미혹되어서 오직 저것만을 바라고 이것이 누릴 만한 즐거운 것임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어사제기 다산 시문집 제13권. 다산은 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썼다. 육경얘기에서 유래한 어사제기에서도 쉽게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것과 저것으로 비교 설명하였다. 누구든지 주변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멀리만 바라보며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곳이 그 어디보다 높다는 것을 알지 못해 늘 멀리 있는 산만을 바라보며 오르려 하니 그것이 병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사는 지나간 것은 쫓을 수 없고 다가올 일은 기약할 수 없으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며 현재 자신의 처지를 큰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 저것에 현혹되어 그것을 쫓느라 평생 앞만 보고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가다가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이것을 누릴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사는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는 둥글고 땅은 사방으로 평탄하니 하늘 아래에 내가 앉아 있는 자리보다 높은 곳은 없다라는 대목에서는 한없이 펼쳐진 우주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비록 한 그루의 나무 같으나 알고 보면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찮을지라도 이 위치만큼 높은 곳도 없으며 내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가 세상의 중심인 것이다. 다사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만물의 현상이 작동하고 일상의 삶이 전개되는 이곳, 비록 유배지라 할지라도 여기가 지극한 존귀함이 존재하는 곳이요. 천하의 선이나 미가 모두 이것으로서 극치를 이루니 이것보다 더 즐거운 곳이 없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어사제라는 이름 속에는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누릴 줄 안다면 저것마저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다산의 의지가 굳게 새겨져 있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다산의 유배 생활 18년을 이제야 결의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덕에 다산은 세상과 우주의 이치를 밝히며 자기가 중심이 되어 6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보람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200여 년 전 다산의 유배 생활이 아니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처지를 유리창으로 바라보듯이 적시하고 있는지. 둥근 지구의 꼭대기에 앉아서 더 높은 곳만을 쳐다본다. 눈앞의 즐거움은 안 보이고 자꾸 남의 떡만 커 보인다.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생각은 엉뚱한 저기에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우리는 나날을 세파에 시달리고 있다. 기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우리는 코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 저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절실하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남으시나요? 저는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기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도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을 잊고 산다. 저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절실하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산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시대 때에도 지금 이 시대 때에도 별반 삶은 다르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마음껏 즐기시길. 롤자가 응원할게요. 월마스테.